반갑습니다. 제가 1학기 때 맹자의 일을 했고 요번에 이어서 일을 하는데요. 이 맹자가 사실 좀 드릴 말씀이 많아가지고 1과 2로 나누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PPT 자료는 없고 교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만약 계속 강의를 하게 된다면은 한 학기 두 강좌 중에서 한 강좌는 13경 또는 15경 위주로 전체적인 이해를 하는 쪽으로 하겠고, 하나는 진주권의 유학자나 또는 어떤 명승지나 공간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어하고 맹자하고 이제 만약 계속 한다면은 내년에는 대학 중용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시경, 서경, 주역 이렇게 춘추 얘기 이렇게 하겠는데, 제가 퇴직하고 13경 또 15경이라고 해야 맞는데 대학 중용이 경서의 반열에 올라갔기 때문에 15경이라고 하는 게 맞는데, 그냥 중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13경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그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15경이 맞는데요. 조선시대로 치면은 15경에 소하까지 합쳐서 16경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심경 근사로까지 합치면은 18경이라고 하는 게 더 맞고요. 그러니까 예전 분들이, 조선시대 분들이 독서할 적에 이제 집에서 초학, 기초적인 학습을 하고 나면은 사설을 10대에 주로 사설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삼경은 각자 읽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좌전하고 얘기도 역시 각자 읽었고, 사서 읽고 나서 제일 많이 읽었던 책이 심경 근사록입니다. 그래서 심경 근사록을 읽어야 송나라 때 성리학자들의 그 기본적인 사고방식, 이 우주와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데, 특히 1500년대 사화기에 심경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불온서적처럼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그 이후로 마음을 수양하는, 꼭 불교의 반야심경처럼 마음을 수양하는 책으로서 심성수양론의 아주 필수적인 교과서로서 많이 읽혔는데, 지금은 대학원에서조차도 근사록 심경을 읽는 데가 없어요. 거의 안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정신을 잘 모르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아울러서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맹자 2해인데 교학론, 왕도정치론, 처세론, 뭐 고인을 논하고 이단을 물리친다는 문제, 뭐 이렇게 크게 한 4가지 주제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교학론은, 이 교학상장이라고 저기 쓰여져 허건수 교수가 멋있게 글씨를 써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이 교학상장을 현대인들이 잘못 이해하는 게, 교학을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은 서로 도움을 준다, 서로 뭐 성장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대단히 잘못된 얘기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가르쳐 보니까 곤궁한 것이, 막히는 데가 나타나고, 또 배워보니까 역시 모르는 것이 있고,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가르치는 행위와 배우는 행위는 서로 도움을 준다, 윈윈한다, 이런 뜻인데, 자꾸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특히 교육청에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교육청 어디 가나 써붙여 있는데 물어보면 한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본래 고전에 나오는, 순저에 나오는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교와 학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배우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가르치고, 논어에 교불권, 학부렴, 교불권 나오잖아요. 학부렴, 배우기를 실증 내지 않고, 교불권, 가르치기를 게을리하지 않는다. 이 교와 학이 전부 공부하는 사람 입장, 학자의 입장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계속 배우기도, 연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입장을 이제 얘기를 한 거라서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교학론이라는 것도 그런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책을 좀 보시죠. 처음에 이 맹자가 이제 등문공하고 제선왕한테 이 왕도 정치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이제 교육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민생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경제죠. 요즘 정치인들이 출마하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경제를 살립시다. 경제 문제고, 경제 문제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교육 문제인데, 그 교육 문제는 교육을 시켜서 인륜을 밝힌다. 명인륜. 뭐 이게 향교나 유교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인륜을 밝히는 문제죠. 인륜은 윤자가 질서나 차례니까 인간의 질서나 차례를 밝히지 않으면은 속된 말로 엉망진창인 개판의 세상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윤리를 질서를 밝히자. 그 100세까지 사신 그 연세대 철학과 그 김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몇 년 전에, 한 2, 3년 전에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나이든 원로들이 세상에 해야 될 일이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다.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조선시대식으로 얘기하면 기강을 부지하는 거예요. 도가 무너진 세상에 도를 부지하고 기강을 부지한다. 그래서 우리 경치 좋은데 시내가에 가보면 이렇게 바위가, 절벽 바위가 있잖아요. 주상절리 절벽 바위가 있으면 그걸 한결같이 뭐라고 이름했냐? 경천대. 이 공경할 경자 밑에 손수 써가지고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바위. 상주에 가면 경천대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경천대가 우리나라에 수십 군데 있어요. 그 시내가 강가에 절벽 우뚝한 바위는 다 경천대예요. 경천이 뭐냐?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바위. 왜 떠받쳐? 기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간 세상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인륜을 유지시켜 주는 거다. 이런 이제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맹자가 등문공에게 항산, 백성들이 이 정규적인 수입, 일정한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이 있도록 항산을 만들어 준 다음에 항심을 갖게 해줘야 된다. 항산, 항심 문제를 얘기하면서 토지 분배와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학교를 개설해서 인륜을 밝히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옛날 분들의 그 만원 봉사 같은 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명인륜이에요. 기강을 부지하고 인륜을 밝히십시오.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명종이 이제 윤원영이 집권하다가 명종이 이제 죽고 뭐 문전왕후 죽고 명종 죽고 윤원영이 물러나고 1565년 6년 이때인데 선조가 열 몇 살에 즉위를 하니까 바로 원로들이 하는 얘기가 기강을 바로 다시 잡으십시오. 인륜을 다시 밝히십시오. 이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독재 정권에서 이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육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 인용문 한번 보세요. 처음에 그 양해왕 상편에 나오는 건데 백성들이 살아있는 이를 봉양하고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상례에 유감이 없도록 하는 것이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이게 이제 인륜을 밝히는 제일 중요한 문제다. 뭐 이런 얘기겠죠, 이게. 그래서 그 부모를 봉양하고 죽었을 때 잘 모셔서 상례를 치르는 것, 이게 바로 왕도 정치의 시작이다. 이걸 인륜의 문제를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이 가만히 보면은 이 맹자가 하는 얘기를 가만히 보면은 공자가 말씀하신 이 효제 충신을 통해서 인륜을 밝히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논어에 공자가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게 인이 아니고 사실은 효제충신이죠. 인은 잘 말씀을 안 하시고 효제충신을 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효제충신이라는 게 저기 쓰여져 있으면 멋있게 쓰여져 있습니다만은 효제는 나하고 제일 가까운 부모와 형제 간의 관계성,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관계성의 문제고, 충신은 내 마음의 문제죠. 진기지의 충이요 이실지의 신이라 이렇게 주자가 풀이했죠. 내 마음을 극진히 하는 것이 충이고, 충은 충성할 때 정성성자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신은 그것을 바탕으로, 그런 진정성을 바탕으로 남을 대하는 나의 신뢰성, 신의성, 이런 게 충신인데, 충신은 내 마음 자세의 기본이고 그걸 바탕으로 효제를 하는 것이 이 공자가 이 세상에
사람 관계의 기본으로 설정하신 윤리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 맹자도 그런 걸 이어받아서 효제충신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곧 하단에 51쪽 하단에 이 공자의 이런 교학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맹자 나름대로의 논리는 성선설을 주장을 했으니까 본성은 선하다라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것을 자득할 때 성선설을 근거로 해서 그 의미를 자득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이 효제충신을 실천하는 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자득의 논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내내 학자들이 경서를 백날 암송해도 소용이 없고 자득 스스로 그 뜻을 터득해서 지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은 그냥 책에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면은 이건 책 읽어주는 남자나 여자에 불과할 뿐이고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고 깨달아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게 해줘야 감동을 줘야 이게 교육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교육자는 99% 정도는 전달자에 불과할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서 성현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 걸로 만들어서 그 깨달음을 상대방에게 주어서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뭐 모든 사람이 다 감동할 수는 없겠죠. 100명 들으면 그중에 한 명이라도 감동을 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득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게 이제 맹자가 가르치는 기본이고요. 그 52쪽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자득을 하는데 그런데 또 거기에는 그 올바른 방도라는 그 기도라고 했는데 기도 올바른 방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바른 방도를 얘기하면서 규구라는 규는 컴파스고 구는 기억자 곡척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표준 법도 어떤 일을 만들거나 그리거나 뭐 만드는데 그 기본이 되는 척도가 되는 것들을 규구라고 하는데 이런 규구가 필요하다. 기본을 따라서 솜씨를 터득해야 된다. 기본을 무시하고 하지 말고 기본을 따라서 터득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규구라는 말을 끌어오고 있어요. 중간쯤 밑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득을 어쨌든 강조를 했는데 맹자는 인품의 고하에 따라서 교육 방법을 5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재미나서 아래 각조 6번의 그 원문이 있는데요. 군자가 교육하는 방법에는 5가지가 있는데 마치 제때에 내리는 비처럼 그 사람을 교화시켜주는 제때에 내리는 비처럼 상대방을 교화시켜주는 경우가 감화시켜주는 경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덕을 완성시켜주는 것, 덕을 이루도록 해주는 것. 세 번째는 각자의 재주를, 장점을, 재주를 달성하게 해주는 것. 네 번째는 질문에만 답하는 것, 단문, 질문에만 답하는 것. 5번째는 직접 수업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언서를, 말과 글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줄 수 있는 것, 사숙이라고 그러죠. 사자가 사적으로, 숙자가 착하게, 뭐 예자가 다스리다 이런 뜻이니까 직접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은 그분의 말씀이나 글을 통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감화받아서 따르는 것을 뭐 사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이제 5가지 교육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5가지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때 내리는 비처럼 상대방을 교화시킨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의문이 잔뜩 무르익었는데 딱 말 한마디 해줘가지고 번쩍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불교에서 꼭 선문답에서 얘기하듯이 석가가 이렇게 꽃 한 송이 들어 보이니까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염화미소. 꽃 한 송이에서 석가의 마음을 깨달은 건데 또 무슨 중국 불교에서 보면은 그 길을 가다가 돌멩이를 툭 찼는데 그 돌멩이 차는 소리에 그냥 팍 깨달았다. 또 뭐 어떤 스님은 어떤 젊은 스님이 큰 스님한테 배우러 갔는데 3년 동안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고 매일 나무나 해오고 밥이나 지으라고 그래서 화가 잔뜩 나서 이제 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산을 내려오는데 선생이 옛다 이놈아 도받아 가거라 하는 그 말에 팍 깨달았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팍 튀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공부하는 사람이 평소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냥 깨닫는 게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뭘까라는 그 의문을 통해서 자기의 그 학문적 고민을 이만큼 증폭시켜 놓은 상태에서 한순간 팍 얘기를 하면은 이제 깨닫는 거지. 그게 시우하지. 제때 내리는 비처럼 가뭄에 목 타들어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소생시켜 주듯이 그렇게 그냥 한순간에 확 깨우쳐 주는 거. 그런 방법이 아마 최고의 방법이겠죠. 안회 같은 사람이 아마 그런 것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 안회의 가장 유명한 게 극기복례 논어 안현 제12편 안현 첫머리에 극기복례 나오는데 거기에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나오잖아요. 이 사물이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안현이 목말라 했던 것을 팍 얘기해 준. 그래서 제가 비록 불민하지만 평생 이 말씀을 따르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감복하게 만드는. 그 한마디를 탁 틔워주는 게 이제 선생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게 학문이 이렇게 높아질수록, 특히 뭐 박사과정 그 이후, 박사 받고 그 이후로 이렇게 학자들이 모여서 학회를 하는 이유가, 공부를 많이 한 선생이 한마디 해주면 확 몰랐던 것을 새롭게 느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이 5가지가 굉장히 재미난 얘기 같고요. 이제 그 밑에 보면은 52쪽 하단에 보면은 그 하단 밑에서 2번째 줄에 불설지 교회라는 게 있는데, 불설은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가르치지 않고 뭐 내치고 나 오늘 아파서 못 만나겠다 이렇게 내치고 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르침이 된다. 달갑게 여기지 않는 가르침 직역하면 이런데, 달갑게 여기지 않아서 거절한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는 하나의 가르침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대체로 이제 간추려서 이렇게 맹자의 교육론, 교학론인데 사실은 교육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가장 핵심은 역시 경제 다음에는 교육이 중요한 거고, 교육은 성현의 말씀을 스스로 터득해서 깨달아야 하는 거고,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깨달음이 무르익었을 때 한마디 이렇게 확 틔워줄 수 있는 그런 선생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은 지금 꼭꼭 씹어서 입에 넣어주는 형태잖아요. 그리고 뭐 여기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암기식 하지 말고 무슨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지식 자체도 이제 없어져 버리는, 암기도 안 하게 하니까 창조적 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넘어갔는데, 사실은 깨달음이 제가 보니까 옛날 전통 방식의 교육이 좋은 게 10대에 사설을 다 외워가지고 무슨 뜻인지 다 모를 거 아니에요. 저도 뭐 한 40년 읽었는데 지금 이제 와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제가 배운 그 옛날에 한학자 선생님이 저하고 이제 무슨 교열을 같이 이렇게 도와드리다가, 서울에서 도와드리다가 보면 그래 바로 이거야 하면서 무릎을 탁 치시는데, 한 70 넘은 노인께서 이분이 왜 이 구절에 이렇게 무릎을 치시는지 제가 그 뜻을 잘 몰랐었는데 나이가 들으니까 어렴풋이 알 것 같은 부분이 덜어 있어요. 근데 이제 논어는 사서는 평생 다 못 깨닫고 죽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그 내용을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와 현실의 인간의 문제에 적용시켜서 그 공자가 말씀하신 본 뜻을 터득한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맹자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자득. 그래서 후세에 이제 이게 굉장히 학문하는 방법으로서 자득의 방법이 굉장히 많이 중시되고 있었다. 조선시대 내내. 이 진짜 학자들은 전부 자득을 얘기를 합니다. 큰 학자들은. 그리고 자득을 해야 뭔가 자기 글이 나와요. 이게 자득을 못하면요, 논문을 쓰더라도 옛날 분 거 그냥 쭉 정리해서 놓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뭐 생애 쭉 연보 따라 정리해놓고 행장 따라 정리해놓고. 근데 그 생애도 자세히 보다 보면은 거기에 뭔가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 같은 게, 전환점 같은 게 있어요. 그거를 딱 포착해서
이분은 요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시대적 대응을 했고 뭐 이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자득한 건데, 그것을 이제 읽지 못하면은 그냥 글만 읽고 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왕도 정치론을 한번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걸 수 있는데, 맹자는 성선설하고 왕도 정치가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두 가지 축이. 성선설은 마음의 문제, 본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거다. 공자는 성의 문제를 얘기를 안 했는데 맹자는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성은 선하다라고 적극적인 해석을 한 분이다. 이게 이제 본 성선설이고, 왕도 정치는 그것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한, 현실 사회에 구현하기 위한 건데, 이 두 가지가 별개가 아니고요. 성선설을 바탕에 깔고서 현실 사회에 왕도 정치를 펴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불가분의 관계다. 성선설이 더 밑바탕에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도 정치의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인정, 불인인지심, 불인인지심. 남에게 차마 함부로 하지 못하는, 남에게 차마 잔인하게 하지 못하는 마음, 불인인지심. 이게 인심이라고 이제 인심. 한 7번째 줄쯤 되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단락 끝에 불인인지심은 인심이고 불인인지정은 인정이다. 인심, 인정. 한번 보세요. 인이라는 것은 본성에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덕목인데 이걸 갖다가 사람의 마음에다 갖다 적용시켰고 현실 정치에다 적용시켰어요. 마음에 적용시키면 성선설이 되겠죠. 인심은. 현실 정치에 적용시키면은 왕도 정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핵심이 불인인지심, 불인인지정이에요. 남에게 차마 함부로 하지 못하는 마음. 자, 그 다음은 이제 쭉 생략을 하고 밑에 인심으로 인정을 행해야 평천하를 할 수 있다. 이게 맹자의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그 하단에 맹자는 인정의 기본 요소로 두 가지를 거론했는데, 하나는 민생의 경제적인 삶을 안정시켜서 항산이 있게 하는 제도를 제정하는 제민지산, 민지산을 제정하는 문제, 백성의 산업, 먹고 사는 문제를 제도화시켜주는 문제. 이게 말로만 하지 말고 제도화를 해놔야죠. 그래서 우리가 입법부가 있는 거죠. 제도화 때문에. 하나는 학교를 개설해서 효제지의를 가르쳐서 항심을 갖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항산, 항심 이런 두 단어가 또 맹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어요. 항산, 항심. 우리 현대 정치에서는 경제만 얘기하지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로 다시 만들겠다, 뭐 회복하자, 뭐 이런 구호는 없죠,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경제를 살립시다, 뭐 경제가 파탄났습니다, 이 얘기만 뭐 여야를 막론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을 더 순화시키고 도덕적으로 재무장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좀 빠져 있는 게 현대 정치의 폐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맹자는 인민들은, 인민이라는 말을 지금은 써도 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인민이라는 글자를 쓰면 무조건 잡혀갔어요, 그때. 그래서 인민이라는 말을 아예 그냥 금지어처럼 쓰질 않았는데, 인민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게 되고, 항심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악하고 사치한 짓을 하게 된다. 그래서 법제를 만들기 전에 먼저 항심을 갖도록 순화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런 두 가지가 바로 인심으로 인정을 행하는 것이 양해왕과 제선왕과 등문공에게 얘기한 건데, 맹자 제일 처음에 양해왕이 나오죠. 양나라는 이제 위나라죠. 진주할 때 진나라가 분열돼서 위나라, 한나라, 조나라 이렇게 세 나라로 분열됐을 때 양나라, 위나라인데, 위나라 양해왕하고 제나라 선왕, 그 다음에 등나라 문공은 조그만 나라죠. 이제 그 임금에게 얘기한 핵심 주제입니다. 맹자가 생각한 인민의 산업을 제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정전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정전법 제도는 참 이게 뭐 맹자 때에도 이게 그 주나라 정전법 제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실제로 확인하기가 어렵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 후대 주자도 그렇고, 우리나라 평양에 가면은 기자조선 때 이렇게 구획을 한 정전 그 유허가 있답니다, 이게. 평양에. 예,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흔적을 볼 수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했는지는 참 알기가 어렵다고들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정전법인데 이 토지 문제가 지금도 역시 토지 문제가 되는데 이 조선시대 내내 조선 후기 특히 신학자들이 한결같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토지 문제예요. 토지하고 세금하고 군대 가는 거하고 이렇게 결부돼 있어요, 이게. 토지, 세금, 군인하고 이게.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이 정전법을 주장한 것도 있고 뭐 다른 분이 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정전법을 맹자가 들고 나왔습니다. 2300년쯤이죠. 맹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도를 물은 등문공에게 백석의 산업을 제정하는 문제가 급선무라고 하면서 하나라 때의 공법, 은나라 때의 조법, 주나라 때의 철법에 대해서 대략적인 설명을, 그때 이제 이미 구체적인 건 없어지고 그 대략적인 것만 남아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라 때의 공법은 한 가장에게 오십무, 무라고도 하고 묘라고도 하는데 오십무의 전지를 주고서 그 가운데 5무의 수확을 세금으로 내게 하는, 즉 10분의 1을 내게 하는 것이고, 은나라 때의 조법은 정전제와 유사하게 630무를 주어가지고 9등분 해가지고 한 가정에 70무씩 나눠주던데 가운데 구역은 공전으로 삼고 나머지 8구역은 8집에 나누어가지고 각자 농사를 지어서 갖게 하고 공전만 이제 8집이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서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법과 정전법의 이제 핵심인데요. 거기 조금씩 다른 게 이제 조법하고 철법, 정전법 이게 조금씩 다른 게 의미가 조금씩 다른데 그 밑에 보겠습니다. 주나라 때의 철법은 한 가장에게 100무씩 나누어 주되 팔가가 우물정자로 구획을 해서 9개가 나오죠. 우물정자로 하면은 정을 함께하여, 정이 단위입니다. 마을 단위. 8집이 일정이죠. 정을 함께하여 힘을 합해 공동으로 경작하고 수확한 것을 공동으로 나누어 갖는 제도. 이 철자가 합할 철자, 통할 통자 뭐 이런 뜻으로 뒤에 이제 어디 제가 통할 통자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을 텐데, 철자가 통합한다, 합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게 철법하고 조법하고 다른 것은 조법은 가운데 있는 공전만 공동 경작하고 나머지 사전은 각자 경작해서 갖는 건데, 철법은 9구역을 전부 공동 경작해가지고요, 공동 분배하고 그 중에 9분의 1을 8분 이제 9개 중에서 한 구역분을 세금으로 내는, 그게 이제 철법이에요. 그래서 이 도울조자 조법은 공전을 경작하는데 힘을 보탠다, 돕는다 이런 뜻이고, 철자는 전체를 통합해서 공동경작한다. 공산주의하고 비슷한 거죠. 공동경작, 공동분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맹자가 이해한 정전제는 두 가지로, 하나는 조법이고 하나는 철법입니다. 조법은 공전만을 일정에 속한 팔가가 힘을 합해 경작하여 국가에 세금을 내는 제도이고, 철법은 일정에 속한 팔가가 900무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국가에 세금을 내고 수확을 공동 분배하는 이제 제도입니다. 이 주자는 조법의 조는 힘을 빌린다, 차자의 뜻으로 빌차자의 뜻으로 해석을 했고, 철법의 철은 힘을 통합한다, 그래서 통할 통자와 같은 뜻으로 봐가지고 균일하게 분배한다는 균의 의미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통야요 균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놨죠. 시경에도 보면은 대전이라는 시에 우화공전 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 공전에 먼저 비를 내리고 마침내 우리 사전에까지 비가 내리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게 바로 정전제의 흔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단락에는
소득인데 맹자의 인정은 통치자가 인민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민본 정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정은 반드시 토지의 경계를 구획하여 분배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게 이제 토지를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어 주느냐. 농지 분배. 그래서 조선시대 양전이라는 거, 헤아릴 양자, 밭전자 들어보셨어요? 양전. 이게 이제 몇 년마다 이렇게 양전을 하거든요. 헤아릴 양자에, 계량할 양자에. 이거 할 때 이게 아전들이 농가를 엄청 부렸나 봐요, 저게. 토지를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농지 계량. 이게 조선 초기에는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서 그 토지 면적 다리가 달라져요. 그러다가 후에는 이제 그 이양법이 생기면서 그 직파법에서 이양법으로 옮기면서 수확량이 많아지니까 다시 이제 바뀌어 대동법으로 뭐 바뀌고 하면서 달라지는데, 어쨌든 토지를 분배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저것이 계속 사회적인 문제로, 양전 문제가. 그래서 아마 진주 목에서 양전을 한다 그러면 난리 났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직접 그 소득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농지 분배를 균분할 것인가, 어떻게 균분할 것인가. 그래서 사실은 그 실학자들이 내세운 그 토지제도 개혁론에 보면요, 상한제를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뭐 100평 이상 소유 못하게 하자, 또는 밑에서부터 최소한 20평 이상까지는 뭐 20마지기, 20평 안 되고 뭐 10마지기, 한 집에 10마지기가 있으면 10마지기 이하는 팔 수 없게 만들자. 아예 매매를 불허한다. 그러면은 농가가 보호될 거다. 10마지기가 아니고 옛날에는 실제로 한 3마지기 정도였었겠죠. 3마지기 내지 한 6마지기 정도. 6마지기 정도 200평 있으면은 한 8식구가 그나마 뭐 쌀밥을 매일은 못 먹더라도 먹고 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서로 상한선을 두자, 하한선을 두자. 이게 토지제도 개혁론의 핵심들이에요, 이게. 고민을 그렇게 했던 거죠. 지금도 왜 그런 단체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 토지는 국가 소유제로 하자, 공전제로 하자. 그래서 개인이 얼마 이상 소유 못하게 하자. 그리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죠. 토지는 전부 국가의 소유고 개인한테 빌려주는 거죠. 뭐 30년, 60년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는 역시 옛날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 예전에도 똑같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토지 분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맹자는 대부분 거기서 그치는데,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맹자는 이 자원의 이용 문제, 시장의 세금 문제, 그 다음에 관문, 국경을 넘나들 때 관문의 세금 문제, 그 다음에 주민세 문제, 뭐 이런 것들까지 아주 상당히 세세하게 얘기를 해요. 경제 문제를. 그래서 이 왕도 정치가 그냥 왕도 정치라는 구호만 내세운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55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맹자는 인정을 펴기 위해서 인심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인심이 바로, 인정의 밑바탕에 있는 인심이 바로 불인인지심이다. 불인인지심은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가짐이니까 남에 대한 배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마음을, 불인인지심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미루어 나가서 남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 주라는 거. 이게 그 대학 8조목에 치국 평천화할 때, 치국은 우리가,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제가 치국, 수신제가 치국 평천의 제가가 집안을 다스린다가 아니고, 대학에 읽어보면 다스린다라는 말은 없어요. 집안을 가지런한다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학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로부터도 인정받는 사람, 형제들부터도 인정받는 사람, 자식으로부터도 본보기가 되는 사람, 이게 제가예요. 이게 내가 수신을 해서 온 가족들을 공정하게 대하고 공평하게 따뜻하게 대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이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 그게 제가의 논리고, 치국은 제가의 논리를 확대해서 나라 사람들한테까지 미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요, 효제자라는 걸 통해서
내 몸으로 구현해내서 남들이 본받고 따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치국, 제가 치국인데 이 대부분 다 잘못 생각하는 게 가장이 집안을 마음대로 다스리고 나라를 마음대로 다스리는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대학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자세히 읽어보면. 전부 본보기가 되라는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 핵심은 효도, 공경, 자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평천하는 뭐냐? 평천하는 내가 아무리 한 나라의 임금이라도 모든 세상 사람들한테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보다 적극적으로 저 사람들 입장을 헤아려서 생각해 주라는 거죠. 내가 천자의 지위에 있다면은 뭐 중국 천자라면은 저 월남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못 먹고 사는지 그 사람들 사정까지 헤아려 주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호오 문제, 좋아하고 싫어하는 문제, 혈구지도 문제, 남의 마음을 먼저 미루어 헤아리는 문제, 혈구, 펼구, 뭐 충서할 때 축의급인, 기소불용 물시여인, 논어에 나오고 이게 전부 그런 논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남을 헤아려 주기. 치국까지는 나를 본받고 따라하게 하면 되는데 평천하는 영향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먼저 헤아려 주라. 이게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논리죠. 그러니까 한 나라 임금이라면은 자기식 정치 방식이 아니고 자기 정치 철학이 아니고 내가 먼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그래야 평천화가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이 왕도 정치 사상하고 연결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 맹자가 아주 한 유명한 얘기가 맹자 앞부분에 나오는 거죠. 양해왕하고 얘기한 건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양으로 바꾼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불인 인지심을 이제 포착해가지고 왕을 유도하는 건데 그 인용문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먼저 능동적으로 헤아려 주기 뭐 이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인용문 하단에 보시면은 통치자가 자기 주변에만 은혜를 펴나갈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미루어 나가야 한다는 추은, 은혜를 미루어 나간다. 추은, 교화할 때 화자, 추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컨대 불인인지심의 인심을 적극적으로 미루어 나가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이것이 대학에 나오는 혈구지도, 평천하장에 나와요. 혈구지도가. 이게 왼쪽 사람에게 싫었던 거 가지고 오른쪽 사람에게 하지 말고, 앞 사람에게 싫었던 거 가지고 뒷 사람에게 하지 말고, 이게 전부 상하 좌우 전후.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먼저 상대방 입장을 이해해 주자. 여러분들 저 삼보 컴퓨터 회장 하시던 이용태 선생 아시죠? 박약학 회장. 그분이 저도 뵌 지가 벌써 2년이 넘은 것 3년째 되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어디 가서 그 90 다 된 노인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 역지사지예요. 유교가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역지사지인 것 같아요. 그분은 일어나자마자 눈 뜨면서 바로 뭐 들으신 분들 계실 겁니다만은 그 양화대교 노래에 나오는 그것처럼 나는 행복하다를 주문처럼 자꾸 외운대요. 그럼 행복해진대요. 그 다음에 이제 역지사지. 그래서 제가 지금 남명 강의하러 어디 가면은 꼭 남명 선생이 이제 중시한 뭐 극기복례, 그 다음에 내천대장, 천례무망 뭐 이런 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기 주문을 걸어야 그게 이제 습관화되고 자기의 어떤 습관을 고치고 마음 자세를 바로 하고 뭐 이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혈구 지도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혈구가 주자가 두 가지로 해석을 했어요. 이거를 편집글에 보면 두 가지. 혈구를 혈자가 실사변에 써가지고 실자로 줄자로 재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재다 헤아리다. 그 다음에 구자는 이게 법도잖아요. 법도니까 무슨 곡척이나 자나 무슨 저울이나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자로서 잰다. 자를 가지고 잰다. 법도를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상대방 마음을 헤아리다.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있고 이제 그거 말고 반대로 자로 재어서 법도에 맞게 헤아린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있는데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자세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어쨌든 주제가 두 가지로 제자들 질문에 두 가지로 해석했다가 나중에 정리를 하지는 않아가지고 후세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대학
대학 전 10장에 나오는 이 혈구지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밑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컨대 제가의 논리의 핵심인 효제자. 자, 효는 나보다 한 대 위의 부모님, 제는 같은 학년에 있는 형제간, 자는 아랫대 이거죠. 그러니까 윗대 같은 학년, 아랫대 사람들과 다 같이 화합하는 나의 마음 자세가 효제자예요, 사실. 이 효제자를 임금이 미루어 나가 온 백성을 교화시키는 교화를 미루어 나가는 것이 치국의 논리인 반면 평천하는 임금이 온 천하 사람들의 사정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효자제의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남들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헤아려 나가라 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맹자가 이제 인정의 핵심으로 거론한 것이 백성들과 동고동락하는 여민동락, 여민해락, 여민동락, 여민해락. 예, 여민동락, 여민해락. 이게 아주 특히 우리 진보 정권에서 좋아하는 말이죠. 이게 여민동락, 여민해락. 그래서 무슨 그 지역 화폐 이름도 여민전 이렇게 붙이고 뭐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정말 맹자가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왕도 정치를. 그러니까 맹자 앞부분은 양해왕이나 이 공손추는 성선설이 나옵니다만은 등문공이나 보면 전부 왕도 정치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공손추에 나오는 성선설 논리, 호연지기장 빼놓고는. 그런데 특히 양해왕장에는 거의 여민동락, 여민해락이라는 말이 서너 번 이상 나옵니다. 인민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400~500년 전에 전제 왕권 시대에 왕이 임금하고 동고동락하라? 이거 받아들이겠어요? 조선시대 왕들도 안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죠, 이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이제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56쪽 그 인용문, 번역문 제일 하단에 보면은 지금 왕께서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 하신다면 여민동락이죠. 왕도 정치를 펼 수가 있어요.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제 우리도 역시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백성만을 바라본다, 백성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다, 백성을 위한다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심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이 여민동락의 논리를 맹자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요즘으로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굉장히 발전시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민본주의 사상, 민본주의 정치 사상을 굉장히 확장시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56쪽 하단 인용문 밑에 이제 아주 멋있는 말이 있죠. 낭민지낙자는 민영낙 기락하고 우민지우자는 민여구 기민하나니 낙이 천하하며 우이 천하하고서도 연이 불황제는 미지유하니라. 정말 멋있는 말이죠. 인민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임금이, 주어는 임금이죠. 인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다시, 인민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임금은 인민들도 또한 그 임금이 즐거워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인민들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는 경우는 인민들도 또한 임금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게 될 것이니, 낙이 천하 우이 천하, 천하 인민들이 즐거워하는 것으로서 즐거워하고 천하 인민들이 걱정하는 것으로서 걱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왕도 정치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직까지 없습니다. 멋있죠? 천하의 명문 같아요, 이런 글은. 낙민지 낙자는 민영낙 기락하고 우민지우자는 민여구 기우하나니 낙이 천하 우이 천하. 천하는 천하지인, 천하지인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요. 이는 통치자에게 주안점을 두지 않고 민생에 주안점을 둔 이른바 민본주의적 사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민본주의의 왕도 정치 사상은 비단 임금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정치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맹자는 진정한 대장부에 대해 천하의 광거에 마음을 두고 천하의 왕위에 올라 천하의 대도를 행하여 뜻을 얻으면 백성과 더불어 그 도를 실천하고 뜻을 얻지 못하면 홀로 그 도를 행한다.
그러니까 공자로부터 이제 증자로 내려와서 자사로 내려와서 맹자로 이어지는데, 이 자사와 맹자는 자사의 제자에게 맹자가 배웠다고 그러니까 특히 중용 제20장, 중용장구 제20장에 보면은 구경이 나오는데,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첫 번째가 수신, 두 번째가 존현이에요. 존현. 현인을 존중하라. 임금이 혼자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훌륭한 인재를 등용해서 써야 된다. 이 인재 등용이 정말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정치에서 보시잖아요. 어느 정권이나 문제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람 데려다 쓰고 뭐 보훈 인사하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문제가 생기는 건데, 정말 근데 천하에 인재가 없진 않아요. 그런데 그 제대로 써가지고 성공한 인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정권에서는 과기부 장관이 아주 훌륭하다고 소문이 났대요. 보니까 전 정권에서는 뭐 교육부 장관도 괜찮았다 이런 소문은 아는데, 과기부 장관이 아주 지금 잘하고 있다고 소문이 하여튼 들리던데, 그래서 정말 인재를 뽑아서 쓰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맹자는 사가 지식인이 이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왕을 보좌해서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왕도 정치를 같이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거기 마음을 천하의 광거에 둔다.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덕을 가진 임금과 현인이 함께 정부를 구성해서 나라를 태평시대로 만드는 것을 왕도 정치의 어떤 기본적인 틀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맹자의 민본주의 사상은 이제 더 발전시키는데요. 맹자가 천명도 민심에 근본한다. 이건 정말로 아주 획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꼭 아마 당시에 공산주의 사상이 있었다면 빨갱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늘의 명이 어떻게 민심에 있느냐. 그래서 하늘의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바로 민심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백성이 하는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맹자가 하는 논리가, 그 밑에 보세요. 요가 순에게 천하를 준 것이 아니고 하늘이 준 것이고, 하늘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사를 통해서 그 뜻을 은근히 보일 뿐이다. 행사라는 말을 썼는데, 이게 또 후대에 정치개혁을 하는 논리에 굉장히 중요한 말로 인용이 됩니다. 행사를 통해 보여준다. 하늘이 받아들이고 백성이 받아들였다라는 사례를 이제 그 밑에 다음 단락에요. 요가 순으로 하여금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여러 신들이 그 제사를 흠양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받아들인 것이다. 하늘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신적으로 뭐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고요. 순으로 하여금 정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정사가 잘 다스려져서 백성들이 편안하였으니 백성들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게 바로 천명은 민심이다. 이게 나중에 동학의 인내천 사상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정말 중요하죠. 이게. 그래서 이제 서경 태서에 보면은 하늘이 보는 것은 우리 백성이 보는 것을 말미암고 하늘이 듣는 것은 우리 백성이 듣는 것을 말미암는다라는 문구를 인용해가지고 이걸 다시 재해석해가지고 이제 그 밑에 17번 주석에 이 원문을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걸 다시 해가지고 민시 자아 천시 자아 민시 뭐 이래가지고 하늘이 곧 인민의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민의가 천의이고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사상을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정말로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세습적 전제 왕권 시대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역적이죠. 그런데 그런 말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고요. 더 이제 놀라울 만한 사실이 이게 역대 임금들이 그 명나라 황제도 그랬고 맹자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왕들은 다 싫어해요. 맹자의 사상을. 그래서 이런 말 때문에 특히 그랬다고 그래요. 백성이 제일 귀한 존재이고 나라의 사직이 그 다음이고 임금은 가벼운 존재이다. 그러므로 민중에게 신임을 받으면 천자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천자에게 신임을 받아 제후가 되고 제후에게 신임을 받아 대부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민이 제일 귀하다. 국가도 그 다음이다. 백성이 제일 먼저고 국가도 그 다음이다. 이제 이런 논리를 펴면서 임금은 가장 가볍다. 이 말 때문에 역대 임금들이 제일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군주나 사직보다 백성을 가장 귀한 전제로 여긴다. 이게 민본주의죠. 정말로 이게 동아시아 사회가 신의 세계, 신이 지배하는 사회로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누구든지 성인을 신격화 씌워가지고 거기에 인간을 복종시키면서 세계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계사적인 보면 흐름이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사상들 때문에 그것이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런 민본주의 사상에 입각해서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이제 다시 설정을 했습니다. 말이 중복되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조금만 하고 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금은 그럼 어떤 존재인가? 임금은 바로 백성의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백성을 길러주는 역할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인용문 하단에 보면은 아주 재미난 이제 평가를 해놨는데, 이 백성을 해치는 임금은 민중의 마음을 잃은 일부, 독부라고 그러죠. 외톨이 사나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은나라 주왕을 이제 그렇게 비유한 거죠. 민심을 저버려서 민중의 지지를 못 받는 독부가 되면은 누구나 죽여도 괜찮다. 이거는 뭐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백성의 마음을 잃은 사람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니다. 누구나 단죄할 수 있다. 요즘 지지율로 따지면은 몇 프로인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10%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독부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문제를 아주 과감하게 얘기했다는 거고, 정치를 논하면서 의와 이에 대해서 맹자는 인과 더불어 의를 많이 얘기했죠. 의가 의리도 되고 정의도 되는데, 대체로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마이클 샌달이 하버드 대학 교수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의를 많이 외치는데, 공정도 외치는데, 송나라 때 정자가 한 유명한 말이 인이 공정이다. 인이 정이다. 인이 공정이다. 어지린 자가 공정이다. 이게 뭐냐? 이제 공자가 많이 얘기했는데, 오직 인자라야 능히 남을 미워할 수 있고 남을 좋아할 수 있다. 유인자라야 능 호인하고 능 오인이라 아시나요? 논어에 나오는 유명한 얘기. 인은 0.1%도 사가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정이라는 거죠. 정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정자 제자가 물어보니까. 정의도 마찬가지죠. 그거하고 비슷한 뜻인데, 우리 사회의 과연 정의와 공정은 뭔가? 과연 0.1%도 사가 없는가? 스스로 반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도 반문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있으면 그건 공정이 아니죠. 그러면 공정의 가치를 다시 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 얘기한 뒤에 굉장히 많이 후세에 자기 시대의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해석이 나오는데, 이 의와 이의 문제도 맹자 첫 페이지를 딱 열면은 하필 완리 있고 여규 인의 이의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왕께서는 어찌 굳이 이익을 먼저 말씀하십니까? 이제 그 얘기가 그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버리면서 이 왕도 정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가서 조금만 읽어보고 쉬겠습니다. 오른쪽 59쪽 두 번째 줄에 또 맹자는 왕도 정치를 말하면서 상대적으로 패도를 말했는데, 맹자는 무력으로 인을 표방하는 것을 패도로 보고 덕으로 인을 행하는 것을 왕도로 봤다. 이 무력이라는 것이 힘이죠. 이거는 군인도 되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 그 시대의 지배층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가 있는데, 무력으로 인을 빌려서 거짓 인을 행세하는 것, 이게 바로 패도라는 거예요. 인을 빌려서 진짜 속마음은 인이 아닌데, 공정이 아닌데 공정인 것처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패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고, 마음으로 스스로 복종,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스스로 마음으로 신복했듯이
하는 것이 왕도 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9쪽) 그 3장의 맹자의 처세론입니다. 우리가 뭐 남명 선생이 이제 조선시대 출처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어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출처 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출처에 대한 생각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맹자인 것 같아요. 물론 공자는 이제 그때그때 다 맞게 행동하셨기 때문에 시자를 그때그때 벼슬 할 만하면 벼슬하고 떠날 만하면 떠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출처의 의식을 아주 정밀하게 보여준 분이 맹자가 아닌가 싶어서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 맹자는 사람은 모두 자신의 나쁜 점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나쁜 점을 미워하는 수호지심.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맹자가 성선설을 얘기를 하면서 사단,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 네 가지를 얘기한 것은 대단한 발명이다. 어린아이가 우물로 기어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누구나 아이고 딱하다 하는 측은지심이 생기는 것을 포착해서 그것을 더 확대시켜 가지고 그것이 바로 인의 첫 걸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확충해서 내 마음에 가득 채우면은 인의 경지에 갈 수가 있다. 인지 다냐라 측은지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수호지심도 숫자가 부끄러워하다, 오자가 미워하다인데 부끄러워하다라는 것은 나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오자는 남의 잘못을 미워하다 이런 뜻이라고 이제 주자가 풀이를 해요. 그래서 숫자와 오자의 목적어가 다른데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는 거, 이게 과연 성찰의 기본이죠.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려고 하면은 성찰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특히 지나온 자기의 언행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바보같이 이런 생각을 자꾸 해야 성찰이 되는 건데, 현대인들은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수호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충하면은 인의 예지할 때 의의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자기 부끄러움을 반성하지 못하면은 정의나 의리를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뭐 싶을 정도인데, 이 공자가 의를 말씀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은 본성을 대표하는 인에 더 비중을 두어 말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그런 것을 계승하면서 의를 인과 동등하게 얘기를 했다. 더 개발한 거죠. 본성의 가치를 인만이 아니고 의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치 송나라 때, 조선시대 때 모든 학자들이 다 공경경자, 경을 바탕으로 하는데 남명이 거기다 의를 하나 더 같이 강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경의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의를 더 강조한 건데, 이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공자가 살던 시대는 춘추 시대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나마 주나라의 천자를 존중했죠. 존주양이 제후들이 천자를 무시를 못해요.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고 하는데, 맹자 시대의 전국 시대는 주나라 천자의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요. 조그마한 도시국가에 그냥 작은 임금으로 전락해버린 거고, 가서 인사도 안 해요. 찾아가서 조회도 안 하고. 그런 시대에 이제 각자 거대한 강대국들이 통치를 하고 있는 시대에 의라는 것이 그 시대의 과제처럼 떠오른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 뭐 공정이라는 과제가 떠오르듯이 의라는, 정의라는 것이 그 시대의 대표적인 명제로서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와 상대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이로움, 이자가 이제 거기에 같이 동반돼서 나오는 거고, 이 사적인 이익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공정한 의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더 강조되지 않았나. 우리가 어떤 말을 할 적에, 이 동양에서는 이제 서양에서는 이 뭐 상대성 원리, 상대적인 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동양에서는 이것을 상대적으로도 보지만은 서로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서 주역에서 특히 얘기를 하는데 대대라는 말을 쓰죠. 대자는 상대적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이 기다릴 때자는 서로 만남을 뜻하는 거죠. 요거는 상대적이다. 뭐 음과 양, 이와 기가 서로 대척점에 있지만은 이것은 두 요소가 서로 만난다. 기다린다. 만난다. 이거를 그 전에 저 인제대학에 있던 강신표 선생이 이 대대문법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삼아서 우리나라 문화사를 풀이를 하셨어요. 이 대대문법이라는 두 키워드를 가지고. 이쪽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이쪽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서양 사고는 사실 서양의 합리적 사고는 이쪽이 굉장히 강하죠. 상대성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음과 양, 이와 기, 뭐 남과 여 등등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구별되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일 수가 있다. 이게 바로 하나이면서 둘이면서 하나다라는 이제 뭐 물론 불교에서도 나오고 유교에서도 나옵니다만은 근데 이게 주역의 원리로 보면 이게 맞아요. 태극이 동해가지고 음양으로 나누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둘이 된 거죠. 하나가 둘이 된 거고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은 본원으로 돌아가면은 하나로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현상 세계를 이해할 적에 이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고 이 측면에서 나누어진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 성리학에서 홀륜간 한 덩어리로 볼 것이냐 나누어진 분계간 측면에서 볼 것이냐 하는 두 가지 관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계속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리론, 주기론 이것도 인간의 마음속에 본성이 있기 때문에 한 덩어리로 볼 것이냐 아니면 분리해서 볼 것이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홀륜간, 분계간이라고 이제 성리학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대대라는 말이 동양에만 특이하게 있는 거라 그래요. 그래서 현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을 상대적으로 볼 수도 있고 상호적으로 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인과 의도 또는 의와 이도, 의와 인과 의가 아니고 의와 이도 상대적인 측면도 있고 뭐 대대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여져요. 자, 그만하고요. 그 얘기는 그 밑에 보면은 맹자의 처세로는 이 의를 준거로 해서 출처와 거취를 세상에 나갈 것이냐 물러나 처할 것이냐 떠날 것이냐 이 거자는 임금을 떠날 것이냐 그러나 조정을 떠날 것이냐 조정으로 나아가서 벼슬할 것이냐 거취를 정하고 사양하고 취사하는 기준을 삼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처 거취 문제가 처세론의 바탕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맹자는 산은 기본적으로 독서를 해서 도를 구하는 독서인이기 때문에 세상을 구제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벼슬하지 않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이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사는 벼슬을 목표로 한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어야 된다. 사가 벼슬하는 것은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같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를 펴면서 세상을 구제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출이 기본이다. 이런 말을 하지만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벼슬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당위성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아무 때나 무조건 벼슬길에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가 있는 세상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겠죠. 처한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출과 처를 결정해야 한다. 출과 처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문제. 그러면서 이제 이 우임금과 후직 같은 사람들이 살던 세상, 안회가 살던 세상 이걸 비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밑에 인용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직은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가서 도를 편 인물들이고 안회는 공자의 제자니까 이제 나가지 않고 처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이들이 입장을 바꾸면 똑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시대 상황에 따라서 출처가 정해진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간 하단에 밑줄 친 부분 보시죠. 맹자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출처와 거취의 문제를 공자를 표준으로 삼아야 된다
라고 하면서 맹자가 공자를 평한 것이 그 공손추에 나오는 가히 사즉사하고 가히 지즉지하고 가히 구죽구하시며 가히 속죽속하신 분은 공자이시다. 시중이라 그러죠. 시중 떼시자 써가지고 맹자는 만장하편에서도 제1장에서 가히 처즉처 가히 사즉사한 분은 공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자 대신 벼슬을 사자로 썼죠. 세상에 나아가 벼슬할 만한 세상이면 나아가 벼슬을 하고 물러나 퇴처할 만한 세상이면 물러나 퇴처하여 그 시대의 처한 상황에 따라 출처를 결정했다는 이제 얘기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이게. 역사에 이제 이름이 남는데 옛날에 전두환 정권 시절에 고대 총장이 안 나간 분이 한 번 있었어요. 그 총리로 오라고 그랬는데 안 나갔어요, 그분이. 하여튼 뭐 그런 이제 평가가 있는데 이제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하는 자기 출처의 의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출처의 문제를 가지고 맹자에 보면은 얘기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놨고요. 61쪽으로 가서 맨 위에 자기를 부르는 예로 부르지 않으면 가지 않는 것이 의리이다. 여기 특히 이제 그 아주 하인인 우인 이제 그 어떤 관리 무슨 화살터 같은 거 관리하거나 뭐 그런 정원 관리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인 아래 사람들인데 자기를 부르는 표식이 있는데 자기를 부르는 마땅한 예절을 갖추지 않고 않았는데도 함부로 나가는 것은 그것은 의리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논리죠. 그래서 한 자를 굽혀 여덟 자를 편다는 논리를 가지고 반박을 하는데 그것은 의보다는 이의 측면에서 얘기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유명한 얘기가 우인은 무엇으로 부릅니까? 그러니까 우인은 피관으로 부르고 서인은 전으로 부르고 뭐 산은 기로 부르고 대부는 정으로 부른다. 그러면서 각각의 부르는 예절을 당시 예절입니다.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살을 정당하게 대접할 때에만 임금에게 나가서 벼슬 하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냈어요. 그 다음 단락에요. 맹자가 스스로 제후를 찾아가 벼슬을 구하지 않자 제자들은 스승이 제후를 찾아가 만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슨 의리입니까? 선생님은 사는 벼슬한다고 벼슬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서 왜 안 나갑니까? 뭐 이렇게 이제 질문을 많이 던지는데 그런 질문을 뭐 진대도 했고 만장도 했는데 맹자가 얘기한 것이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의리가 아니다. 우리나라 이 대통령제에서 보면은 그 대통령 선거철이 되면은 교수들이 그 밑에 한 3,000명씩 줄을 선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바로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무슨 위원 하다가 이제 보통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발탁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밑에 가서 한 자리 해보려고 줄 서는 인간들이 3,00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맹자를 안 읽어서 물론 그랬을 거예요. 제가 아는 부산대 한문학과 교수도 그런 사람이 여러 명 있고요. 곳곳에 많아요, 보니까. 경상대도 수두룩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 공부를 안 해요. 직업이 교수예요, 그냥 직업이. 그 공부를 1년에 논문 2편 정도 쓰면 이제 평균 공부한다고 하는데 1년이 아니라 몇 년의 논문 한 편 겨우 쓸까 말까 한 사람들. 그것도 뭐 엉터리 논문이죠. 뺏기거나 뭐 그냥 짜집기 해서 만들어내는 논문들을 씁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산대 한문학과에 있던 강명환 교수가 저보다 한 5살 미친데 명예퇴직을 했던데 서울에 가서 요번에 왔다가 뭐 글 쓴 걸 보니까 그 직업 전문 교수들 뭐 이래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뭐 보직 자리가 있으면 기웃거리고 어디 한 자리 해먹을 생각만 평소 하고 있다고 그러는 건데 솔직히 대학에서 뭐 대학 학장, 총장, 무슨 뭐 처장 뭐 이런 거 해야 그때는 사람들이 뭐 처장님 하고 받을지 모르지만은 끝나고 나면 욕만 남습니다. 보직이라는 게 결국 하고 나면은 잘한 점은 드러나질 않고 못한 점만 이렇게 세상에 자꾸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그냥 욕 안 얻어먹으면 그게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대부분 욕이 나옵니다. 반대쪽에서.
그래서 함부로 나갈 성질이 아닌데 아직도 그 감투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연구소장을 했는데 연구소장은 벼슬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뭐 학장이나 뭐 이런 것은 못했는데 능력이 없어서 못했는데 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별로 좋은 것 같질 않아요. 그 다음에 정치권에 나가서 벼슬자리에 나가는 것도 자기가 확실히 실적을 세울 수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능력도 없으면서 나가는 거는 정말 망치는 것 같아요. 확실히 3년이면 3년, 뭐 2년이면 뭔가 실적을 낼 수 있는 능력과 노하우가 있으면 나가도 괜찮아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없으면서 나가는 사람은 욕심으로 나가는, 이익을 가지고 나가는 것밖에는 더 이상 뭐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이렇게 나이 들어서 인생을 다 살고 나면은 결국은 이제 자기 명예에 그렇게 좋지 않게, 뭐 진주시장 했다고 그 역사에 얼마나 기록되겠습니까? 그게 별거 아니거든요. 그게 사실은. 근데 특히 우리 유림에서도 감투를 굉장히 좋아해요. 성균관 무슨 뭐 한 직함 이렇게 명함에다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교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직함을 갖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감히 그 직함은 하여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역사에 그 이름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남명 선생이 정말 멋있는 말을, 여러분 그 쌍계사에서 불이람 올라가는데 옛날 불일평전 못 가서 거기 오함이라고 원숭이 바위가 있는데 그게 지금도 있어요. 남명이 거기에 홍연 뭐 이 두 사람 이름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그 대장부의 이름은 역사에 청사의 이름을 남기든지 민중의 입에 오르내리게 해야 그게 대장부인데 바위에다가 이름을 남겨놓는 것은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만도 못하다. 누가 알아주겠느냐 그 이름을. 거기다 홍길동이라고 써놨는데 홍길동이 어떤 놈인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죠. 쓸데없는 짓이다. 무모한 짓이다. 재미난 표현이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 이거는 땅에도 표시가 안 나요.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는 아무도 볼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 구름 정도 돼야 겨우 그림자가 드리울 텐데 날아가는 새의 그림자만도 못한 짓이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해놨는데요. 자, 어쨌든 먼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가 이제 맹자가 발명해낸 아주 중요한 말 같고요. 그 말은 뭐냐? 내가 학덕을 경륜을 쌓아서 임금이 먼저 나를 부르게 만들으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느 시대나 실력이 있으면 분명히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는 실력도 쌓지 않고서 나갈 마음이 먼저 급한 거죠. 공부를 해서 뭐 실력을 쌓아야 되는데 실력도 제대로 쌓기 전에 먼저 나가고자 하면은 그게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맹자는 이제 그만한 실력을 갖고 있으니까 불러줄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제후가 사를 만나고자 하는 것은 사가 들은 것이 많거나 어질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은 제후가 스승으로 삼을 만한 사람이지 벗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와서 배워라. 뭐 그 얘기는 정말 이제 명문 같고요. 그 밑에 인용문에 제일 처음에 세상에 통용되는 세 가지 존귀함이 있는데 자길, 치일, 덕일 다 아시죠? 벼슬자리가 하나이고 나이가 하나이고 덕이 하나이다. 나이는 향촌 사회에서는 대우해줘야 된다. 벼슬이 나가면은 그 고을에서는 또 대우를 해줘야 된다. 근데 덕이 더 중요하다. 덕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덕을 갖는 것이, 덕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얻을 득자의 의미인데 사람이 도를 터득해 얻은 것이 덕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덕성, 품성 뭐 할 때 이제 덕인데 이 진리를 깨달아서 터득한 것이 있는 사람. 그것이 이제 덕인데 그것을 대접해주는 사회. 그것이 통용되는 사회를 이제 맹자가 얘기를 한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맹자가 제후를 먼저 찾아가 만나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사가 자존심을 극도로 드러낸 듯이 보이지만 왕도 정치를 이상으로 하는 맹자에게 있어서는 임금의 존현의식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자사가 지은 준용 제20장에 이게 수신 다음에 존현,
임금의 9가지 덕목 중에서 첫 번째가 수신이고 두 번째가 존현이에요. 그 다음에 친한 일을 친히 하라, 어버이를 친히 하라, 뭐 이런 건데, 이 존현의식이 없으면은 포부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제후를 찾아가 만나는 일을 신중히 한 것입니다. 중용 구경의 임금의 수신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이 존현이니 임금이 현인을 존중하지 않고 부리려 하면 왕도를 이룩할 수 없는 것인 자명한 일입니다. 이게 부리지 말고 존중해라. 존현. 이게 이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부리되 어진이는 존중하라고 그래요. 존현사능 이런 말 들어보셨죠? 존현사능. 재능 있는 사람은 부리되 시키되 어진이는 존중하라. 스승으로 모셔라 이 말입니다. 맹자는 사의 본분에 대해 명쾌하게 언급을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그 송나라 구천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것이 있는데 욕심을 갖지 말고 자득해야 한다는 점을 얘기를 하면서 덕을 드높이고 의를 즐기면 자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산은 공궁해도 의를 잃지 않고 현달에도 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이 구천에게 하고 있는데 구천이 이 사람이 이익을 가지고 유세를 하려고 하니까 의를 내세우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하단에 인용문 하단에 이 말은 사의 자존감을 드러낸 것은 물론 사의 본분을 간명하게 잘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덕은 마음으로 터득해 얻은 선이니 존덕은 자신의 덕을 부지런히 끌어올리는 내적인 수양을 의미합니다. 중용의 존덕성이라고 한 것. 중용 제20장에 보면 27장에 보면은 존덕성 도문학이 있는데 이 도문학보다 존덕성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덕성을 드높이는 문제, 나의 덕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문제고, 도문학은 도자가 길도자지만 말미암는다는 뜻으로 묻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다. 이게 문학을 말미암는다. 묻고 배우는 것을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존덕성을 먼저 하고 있다. 그러니까 현대 교육은 이 지식 교육, 아무리 뭐 창조적인 생각을 갖도록 해줘도 결국은 그 지식을 얻는 쪽에 초점이 가 있다면은 옛날 교육은 존덕성의 한 부분이고 도문학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덕성을, 마음을 수양하는 문제를 제일 먼저, 더 먼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수양하는 문제는 뭐 말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깨달아서 습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일상 속에서 습관화시켜서 의지를 갖지 않고도 저절로 몸이 따라가게. 우리가 자전거 탈 때 한번 배워놓으면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굴러가잖아요. 수영도 그렇고. 그것처럼 습관화시켜서 저절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훈련 과정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덕성의 문제를.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 의는 자신을 지키는 바른 도리로 사욕이나 무욕에 끌려가지 않고 공정을 지키는 것이니 외적인 처신이나 결단을 말한다. 사의 득지와 부득지는 명이니 뜻을 얻지 못하면 독선기신하고 자기 자신만을 깨끗하게 하고 선하게 하고, 뜻을 얻으면 겸손천하하는 것, 천하 사람들과 선을 함께 하는 것이 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공자가 도가 있으면 세상에 나아가고 도가 없으면 숨는다는 그런 논리하고 일맥상통하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 한 달러 건너뛰어서 맹자는 왕도 정치를 펴는 방법으로 오노하여 이급인지로, 우리 집 노인을 앞에 노자가 동사로 노인으로 잘 공경해서 남의 집 노인에게까지 미쳐 나간다는 추운의 논리를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이 제나라 선왕이 이것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래서 맹자 앞부분에 보면은 이 패도를 추구하고 싶은 제나라 선왕에게 뭐 연못구어 같은 비유도 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비유로 드는데, 제나라 선왕은 결국은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맹자가 이제 제나라 선왕을 떠나서 다시
제나라를 떠나서 돌아오는 장면들이 맹자에 많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달라 또 맹자는 제나라 선왕에게 독악락과 여인 악락, 이 악락이 독악락, 이게 왜 낙악이라고 안 하고 악락이라고 읽느냐? 음악학자 즐거울 학자. 요거는 이제 주자 주석에 보면 나오는데 혼자 음악을 연주하는 즐거움, 독악지락, 여인악지락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혼자 음악을 듣는 즐거움, 독악의 즐거움, 여인악의 즐거움 이런 말인데 남과 함께 음악을 듣는 즐거움. 이거 혹시 본인이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음악 연주를 듣는 겁니다. 이게 오케스트라 같은 음악 연주를. 그 독악락과 여인악락 중에 어느 것이 더 즐거운가라는 이제 유도 질문을 하면서 역시 여민동락을 하는 것이 왕도정치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유를 들죠. 뭐 거기에 원유에 있는 동산에 있는 사슴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호화 별장을 갖고 있는 것도 여민동락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임금이 혼자 독식하지 말고 인민들과 더불어 함께 하면은 왕도 정치를 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논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 달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건너뛰고 맹자는 제나라에서 객경이라는 벼슬을 했는데 이게 뭐 그 나그네로서의 경의 지위에 올라간 거니까 자문 정도의 벼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나라가 연나라를 정벌하는 등 왕도 정치를 펼 수 있는 조짐이 보이지 않자 제나라를 떠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때 제선왕이 맹자에게 계속해서 만나서 자문을 받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맹자가 그 유명한 불감청연정 고소원야로소이다. 지금도 많이 쓰는 말이죠. 제가 감히 먼저 청을 드릴 수는 없지만 참으로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맹자는 제선왕의 본심을 알았기 때문에 뭐 신하를 시켜서 말리는 일을 다 거절하고 슬픈 표정으로 왕도 정치를 더 이상 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나라를 쓸쓸한 아주 씁쓸한 표정으로 떠나갔던 것 같아요. 그것도 미적미적 머뭇머뭇거리면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불감청연정 고소원야라는 말이 그때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도 역시 생략을 하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쪽으로 가서요. 64쪽에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줄, 재물을 주고받는 문제에 대해서 당시 사람들은 명확한 도덕적 기준이 없었는데 역시 이런 점에 대해서도 맹자가 예물로 돈을 주었을 때 받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취사의 문제죠. 그러니까 그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면서 명분이 있으면 받고 명분이 없으면 조금이라도 받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이제 쭉 제시하면서 맹자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면 산은 제후에게 의탁하는 것이 예의다.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또 제자들과 문답하면서 얘기한 것이 있는데 결국은 핵심은 제후에게 의탁하더라도 제후가 존현의 의식이 있어야 의탁하는 거지 그냥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준다고 가서 얻어먹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곁들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락, 맹자는 그 이전의 어떤 성현보다도 의리와 정의를 강조한 인물입니다. 그것은 약육 강식의 전국시대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의리라는 가치가 가장 소중하고 절실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달이라는 교수가 왜 굳이 그 시대에, 이 시대에 10년 전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을까요? 저 그 책을 읽어봤는데 거기에는 주로 서양제 사유가 많이 개입되어 있는데 마음의 문제보다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인 정의예요. 정치적 정의, 사회적 정의, 경제적 정의. 우리가 사실 민주화를 통해서 그런 민주주의 쪽에서는 상당히 진보되어 있지만은 아직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또 특히 우리 정신적
이런 영역에서의 평등이나 공정이나 정의의 가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왜 몇 년 전에 그 성 문제 때문에 무슨 미투 운동이 벌어진 것도 그런 사회적 일환이고, 요즘에 이렇게 제가 이런 강의 나오려면은 성폭력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아야 돼요. 근데 받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3시간 동안 계속해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돼요. 거기서 강의 듣고 또 뭐 눌러서 또 하고 뭐 그래야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남녀 차별 의식을 갖거나 뭐 노소 뭐 이런 차별 의식을 갖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맹자가 굳이 이 시대에, 마이클 샌달이 굳이 이 시대의 정의라는 문제를 들고 나온 이유가 이 시대가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회도 빈익빈 부익부가 엄청 심하죠. 거지들이 많죠. 어젠가 무슨 그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하버드대 출신들이 우리 돈으로 뭐 400억 이상 부 제일 많다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부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아마 통계를 내면 서울대 출신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을 거요. 그것도 서울대 법대나 의대 출신들이. 안 그럴까요? 그럴 거예요, 아마. 몇백억 대 이상의 자산가들은 몇십억 대까지만 해도. 제가 보니까 평생 그 월급 받아서 검소하게 사는 사람들은 10억을 모으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부동산이 갑자기 뛰지 않으면 10억 못 모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게 뭐 정치한 사람들이 그냥 40대, 30대에 뭐 서울법대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국회의원 몇 번 하고 한 30억, 50억 대선, 이게 무슨 돈이겠어요? 정상적인 돈이 아니겠죠, 솔직히 말해서. 정의롭지 않은 돈입니다, 이거 분명히. 이가 개입된 돈. 의가 아니라 이가 개입된 돈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클 샌달이 그런 사회를 보고서 질문을 던진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공정이 화두가 됐을 때 과연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하게 만들고 공정이라는 가치를 더 확대시켜서 확장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맹자가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고받는 문제, 의라는 것을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니. 그러니까 꼭 이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저는 보면 맹자를 읽을 때 그 생각이 나요. 맹자가 던진 거와 똑같은 질문이네. 맹자가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은 정의란 무엇인가, 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화두를 우리 시대에 계속해서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맹자를 읽으면서 그냥 저도 한 반쯤은 외워봤습니다만은 외우기나 하고 주자의 주석에 따라 뜻풀이나 하고 이러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런 문제를 깊이 고민을 해야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정의란 무엇인가? 맹자가 던진 의란 무엇인가? 왜 의를 던졌는가? 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시대에 뭐가 필요한가? 뭐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 그래서 이 의를 맹자는 그 다음에 보면은 생사의 문제까지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취생사의. 생을 취하고, 생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 아주 유명한 곰발바닥 요리하고 생선 요리하고 어르기도 맛있느냐? 뭐 이러면서 삶이 소중하지만 삶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을 때는 삶을 버리고 의를 택하는 순간. 안중근 의사가 그런 분이죠. 안중근 의사가 딱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 역사에서. 근데 안중근이 왜 나왔느냐? 조선시대 500년 동안 문화가 만들어낸 인물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20대, 30대 때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여러분 평생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 60, 70대도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안 해요. 못 해요, 어찌 보면. 20대, 30대 혈기가 있으니까 그런 걸 배웠으니까 그걸 실천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시대에 안 나와요, 제가 볼 때.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는 대위 출신이가 있는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은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의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사람이 있을까? 사생추의라는 말이 정말로 아주 심각하게 이 의라는 문제를 맹자가 느끼고 있었구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의를 취해야 된다는 논리를 펼 정도로 맹자는 자기 시대에 이 의리의 문제를, 정의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65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맹자의 처세 방식은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아는 지치의 근본을 두어 수호지심을 발단으로 한 의를 준거로 하고 있는 것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맹자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이 있은 뒤에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자기 원칙이고 자기 원칙은 바로 의를 지키는 것, 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어에 무조건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지도 말고 무조건 남의 얘기에 반대하지도 말고 오직 의를 따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무저가 무막야 비지여인가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져요. 자, 공자의 도를 전해받은 증자는 이문회우 이후보인이라고 하여 사의 벗은 그를 함께 강론하여 자신의 인의 북돋아 줄 수 있는 존재로 보았는데 맹자도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서 벗을 사귈 적에는 나이가 많은 점, 신분이 귀한 점, 형제가 많거나 훌륭한 점을 의시되며 벗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다음에 원문으로서는 우야자는 우기 덕이하라. 이게 정말 명언이죠. 벗함이라는 것은 그의 덕을 벗하는 것이다. 벗함이란 그의 덕을 벗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벗은 뭐 여러 가지 뭐 하구라는 말도 있고 뭐 요즘에 골프 치는 사람을 구라고 그러대요. 공 치는 사람이라고. 뭐 그런데 하여튼 옛날에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면 당구 치는 사람 그것도 구네요 보니까. 뭐 그런 벗들이 많은데 덕을 벗하는 게 벗이다. 그래서 이 벗함의 문제도 우리가 뭐 관중과 포수가의 직이라는 고사성어부터 이 연암 박지원 선생이 벗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그 예덕 선생이라는 말을 하는데 왕십리에서 서울 한강 도성 안에 있는 인분을 전부 모아다가 왕십리 채소밭에 팔아가지고 거부가 된 사람이 있었어요. 천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순박하고 정직해요. 그러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신지식인으로 딱 이렇게 박지원 선생이 포착을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내가 바로 벗할 만한 사람이다. 유자들은 전부 가짜다. 뇌물이나 주고 어떻게 벼슬자리나 하나 하려고 뭐 서울에서 보니까 전부 그런 사람만 보였던가 봐요. 그래서 그런 똥장수의 똥장수 그냥 옛날 똥찌개 찌고 다니던 똥장수가 내 진정한 벗이다. 선생자를 칭호를 붙여요. 선생, 최고의 극존칭이잖아요. 선생은 학덕을 따를 만한 분을 선생이라고 그러니까 박지원 선생이 예덕 선생 이렇게 붙였어요. 그 사람.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데 우야자는 우기 덕이하라 이 말이 역시 천하의 명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의 덕을 깨달은 것이 있어서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 주변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덕이 있는 사람이죠. 유덕자죠. 깨달음이 있는 사람. 자, 그 다음 뭐 맹언자 얘기는 빼고 치유 벗을 선택하는 기준을 이제 덕에 두고 있다. 그 맨 끝에 맹자가 벗을 논한 것 같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상우천고. 상자는 위로 올라가서 우자는 벗한다. 천고의 인물, 까마득한 옛날 사람을. 현실 세계에서는 벗할 수 없으니까 책을 보면서 옛날 사람을 벗한다는 뜻이 상우천고잖아요. 위로 올라가서 천고의 인물, 옛날 인물을 벗한. 이게 실제로 이제 저도 조금은 경험을 했는데 한국 고전번역원에서 문집 총관이라고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문집을 쫙 영인해 냈잖아요. 그걸 이제 이렇게 서재에 쫙 싸놓고 어느 날 저녁에 공부하다가 공부도 하기 싫고 그래서 그걸 한번 쭉 훑어보니까 내가 공부했던 사람은 조금 알겠고 반갑고 뭔가 좀 친근한 감이 듣고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인물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고 어색했어요. 느낌이. 그래서 역시 뭐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공부하는 게 옛날 분들 뭐 연구하는 거니까 어떤 그분을 공부를 많이 하면은 그분의 좋은 점이 거기에 많이 쓰여 있잖아요. 저도 모르게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벗하게 되고 이런 느낌이 이제 저절로 들거든요. 그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석사 이제 학위 때 특히 많이 나타난 여학생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예컨대 어떤 여학생이 이제 동계 정원 선생을 연구해 보라고 시켰더니 동계 정원 선생을 연구해 가지고 이 여학생이 한 25 됐는데 동계 정원 선생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시집을 안 간대요.
동계 같은 인물이 나타나면 시집 간다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훌륭하고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뭐 하는 일도 그렇고 그게 이제 옛날 사람을 벗한다는 아주 실제적인 효과라고 느껴졌는데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상우천고이고요. 맨 마지막 단락에 이제 네 번째 장에 논고인과 벽이다니. 고인을 논한다는 말은 공자 맹자가 똑같은데 이분들이 그냥 무슨 지식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고 옛날 역사적인 인물들을 재평가하면서 시대적인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가 언필칭 요순이라는 말이 있죠. 말만 하면 요순을 일컬. 그러니까 요와 순이라는 맹자보다 1500년 전 인물이 있는데 물론 공자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분의 가장 특징적인 핵심을 딱 끄집어내서 이분의 이런 점이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문화다, 윤리다 뭐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특히 순임금 가장 악조건적인 가정환경, 아버지는 친부지만은 계모와 이복동생, 이들이 모두 자기를 해하려고 하죠. 그 아주 최악의 가정환경이잖아요. 그런 데서도 착한 본성을 잃지 않고 나중에 그분들이 전부 반성하게 만드는, 그래서 가족관계를 회복해서 평화롭게 만든, 그거를 통해서 알려져서 효자가 되고 천자가 되고 세상에 나와. 그러니까 그런 논리, 효제죠. 따지고 보면 효제자. 그거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순임금이 이랬다. 그래가지고 농사 짓던 사람이 천자가 됐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사회에. 뭐 이렇게 이제 자꾸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느냐? 이게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전국 시대 넘어가거든요. 철기를 가지고 무력을 막 휘둘러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돈밖에 보이는 게 없고 힘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 시대에 그 논리를 펴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얻은 거거든요, 맹자가. 그래서 이제 고인을 적극적으로 논평을 하는데 공자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역사 인물에 대한 비평을 한 것 같아요. 그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그 중에 그 66쪽 중간 위쪽에 있는 줄친 부분인데 맹자는 요순뿐만 아니라 역대의 성현을 재평가했는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백이, 이윤, 유하애를 성인으로 평가한 겁니다. 공자는 성인이라고 안 하고 고지 현인이라 이랬어요. 옛날의 현인이다. 성인은 아니에요.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죠. 왜 요즘이 아니라 조선시대 요즘인가요? 언젠가요? 하여튼 천주교에 우리 순교한 분들을 전부 성인 반열에 올려놓죠. 우리 김대건 신분 이런 분들을. 근데 이제 그것처럼 역사적 재평가를 통해서 이분들을 성인의 반열에 올려놨다. 성인도 또 등급을 나눠놓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에 맹자의 탁월한 안목과 시대 정신이 엿보이는데요. 공자는 이들에 대해 성인으로 평가한 것이 없는데 맹자가 처음으로 성인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밑에 인용문은 그냥 이제 넘어가고요. 그 밑에 단락도 넘어가 오른쪽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67쪽에 맹자는 백이 숙제할 때 백이를 성지청자다. 성인 중에서 청으로 특징되는 청에 대해서는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 전체적으로는 다 성인의 경지에 오르지 못했지만은 청렴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성인의 경지에 올랐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게 성인으로 이제 칭하하는 거죠. 칭송하는 건데, 성지청자다. 이 백이 숙제가 무왕이 제후 800명을 거느리고서 은주를 칠 적에 말고삐를 잡고서 무력으로 치지 말고 순화시키십시오. 저절로 복종하게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무력으로 쳤잖아요, 무왕이. 이제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그 뒤에 이제 주나라 곡식을 먹지 않고 살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지청자로 얘기를 했다. 자, 또 탕림금을 도운 이윤에 대해서는 성지임자다. 책임의식이 있는 사람. 현실 정치에 대해 책임의식을 회피하지 않은 인물. 그러니까 우리 남명 선생 공부할 적에 보면은 안회하고 이윤하고 이렇게 대로 나오잖아요. 이윤은 태평성대를 현실 정치권에 나가서 태평성대를 만든 인물. 안회는 제야에 있었던 인물. 그런데 하여튼 이윤을 현인이었는데 성인으로 이렇게 올려놨다. 그 다음에 유하애라는 사람은 공자보다 앞시대 노나라 대부 전금이라는 사람인데
버드나무를 심어서 이제 유화해라고 뭐 시호하고 합쳐서 이렇게 부르게 됐는데, 이 사람은 성지 화자다. 이 화가 조화롭다는 뜻인데, 아무리 더러운 세상에도 나아가고 아무리 깨끗한 세상일지라도 나아가고, 그러니까 청탁을 물문하고 나아가서 세상을 구제하는 데 뜻을 두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화에는 성인으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맹자는 그 노나라 사람으로서 노나라를 위해서는 도가 있건 도가 없건 나가서 현실 구제를 하려고 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 점을 높이 쳐가지고 이 청자로 봅니다. 이게 제가 그 남명선생 공부하면서 논문 쓴 것 중에 유화해가 연꽃을 좋아했다는 말이 있는데, 유화해가 현실에 대해서 조그만 문제도 외면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맹자가 이렇게 평가를 해놓은 뒤로. 그래서 공자는 이제 성지 시자로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 아시니까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고서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옛날의 글이나 문장에 대해서도 평가한 게 많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빼고요. 그 다음에 67쪽 맨 끝에부터 68쪽으로 넘어가면은 이단을 물리치는 설, 벽 이단. 그 중에서 특히 유명한 것이 이제 양주 묵적이죠. 위야설을 주장하는 사람, 겸해설을 주장하는 묵적 같은 사람을 비판하는 건데, 이 비판의 논리가 69쪽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남한을 위한다는 양주의 위야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비조차도 무시하는 거다. 무부. 그 다음에 겸해설을 주장하는 이 묵적의 경우는, 묵적인데 뭐 글자가 잘못됐네요. 양주의 위야설을 아비조차 무식하는 설로, 그다음에 묵적인데 양주라고 또 잘못 써놨네요, 제가. 묵적의 겸해설을 임금조차 무시하는. 그래서 유명한 게 양주의 설은 무부, 이 묵적의 설은 무군, 무부 무군. 일륜의 핵심이 이제 부자유친 군신유인데 이것을 무시한다. 유교에 이런 기본적인 윤리의식이 없다. 무부 무군으로 이제 몰아서 비판을 합니다. 이단에 대한 비판은 어느 종교나 어느 학파에서도 있을 수 있는데, 특히 기독교가 제일 심하죠. 유일신 사상이기 때문에. 제가 인도를 가봤는데, 인도가 신이 많잖아요. 신의 나라잖아요. 영국이 지배하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인도 사람이 그랬대요. 당신들 교회 세워가지고 하나 세우세요.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신이 워낙 많으니까 온갖 신들 중에 예수는 하나밖에 안 되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인도에 가면 그 유명한 신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서 존재하니까 그냥 저 귀퉁방에 앉아 있는 것밖에 안 돼서 기독교가 뿌리를 못 내렸다고 하던데, 그래서 하여튼 이제 이런 이단을 물리치는 의식을 해서 유교를 다시 세웠다. 무너지는 유교를 다시 세웠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다음 단락입니다. 맹자는 양주와 묵적의설이 난무하면서 인의의 도를 꽉 막히게 하였다고 진단을 했고, 자신의 역할이 정인심, 식사설, 이제 뭐 이런 쪽에 있다고 이제 해서 이단의 논리를 폈고요. 농가, 이 제자백가가 실제로 백가가 아니고요. 11가, 13가 정도밖에 안 돼요. 사상가들이 뭐 법가, 농가 뭐 해가지고요. 그 중에 특히 농가 자료에 대해서도 비판한 내용이 맹자에 있다. 그 다음은 뭐 이제 그냥 생략하고, 시간도 딱 맞춰서 된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하겠고요. 그 맹자의 주석서는, 이 맹자는 이게 책이 없어지지, 이제 진시황의 분서 갱유 때 이렇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보존돼 가지고 그 별다른 다른 주석서들이 많이 이설이 없어요. 그래서 한나라 때 조기가 만든 주석서가 있고, 그 뒤에 이제 그 공영다리가 만든 그 소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주자가 만든 맹자 집주의 주석이 있고, 그러니까 주자의 주석은 그 이전에 한나라, 당나라 때의 주석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거고, 특히 청나라 때 와가지고 이 초순이라는 사람이 맹자정이라는 것을 청나라 중후기에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주석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청나라 말기에 대진이 만든 맹자 자의소증 같은 것도 아주 후대에는 중요한 주석서인데,
우리나라에는 초순이나 이 뭐 대진이 만드는 게 거의 잘 익히질 않아요. 오로지 그냥 주자의 맹자 집주만 아직까지도 거기에 따라서만 읽고 있는데 다른 경서에 비해서 주석서가 적은 겁니다. 제일 적어요, 이게. 다른 경서는 뭐 엄청나게 많거든요. 여기까지 오늘 제 말씀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그 안희 3동 중에서 화림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PPT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